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려 했지만 금주에 발표된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로 이것이 다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금주에 이벤트가 참 많았는데요. 먼저 CPI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11월 달에 0.1%가 나왔어요. 그래서 증가폭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시장이 환호했었고요. 연간 추이를 봐도 헤드라인 CPI는 7.1%, 근원 물가는 6.0% 나오면서 다 추세적으로 꺾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이제 앞으로 감소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는 시장에 기대와는 다르게 매파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계속해서 파월이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속도 조절하겠지만 속도 조절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높은 금리 수준은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걸 계속 피력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나온 겁니다. 2023년도에 GDP 성장률이 0.5%, 지난 9월에는 1.2%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참히 깨졌죠. 2024년도에 비로소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역시 1.7%에서 1.6%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PC 물가지수 보면 2.8에서 3.1로 높아졌고 내후년도죠. 2024년도에도 2.3에서 2.5로 높아졌어요. 코어 PC도 마찬가지죠. 3.1에서 3.5, 2024년도가 2.3에서 2.5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내년도 4.6% 예상치에서 5.1% 예상치로 크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024년도도 역시 4.1%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조금 매파 성향인데 점도표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9월의 점도표 보시면 내년도에 5% 이하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4% 미만에 많이 찍혀 있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 한번 보세요. 5% 이상에서 다 찍혀 있고요. 내년도가. 그리고 2024년도도 4% 이상에 주로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지죠. 웬만해서는 내년도까지 높은 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도표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이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냥 희망회로 돌리면 안 되겠죠. 지금 시장이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는 이유는 올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저효과 보이는 거죠. 올해 높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떨어질 거다. 분명히 그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내후년도에도 그렇게 급격히 떨어질 수 있을까? 내년도에 많이 떨어졌다면 내후년도에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을까? 연준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간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튀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연준은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전까지는 뭔가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통화정책 발표 후에 금리가 튀지 않았죠. 내년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정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시장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또 이 위를 빠르게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면 뭔가 시장이 변화되는 흐름으로 금리 급등 요소가 생겼다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10년 만기 국채 흐름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주식시장에 과연 호재가 될 것이냐를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ECB도 통화정책 회의를 했죠. 금리를 0.5% 인상하면서 금리 추세가 계속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ECB도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돈줄을 옥죄다. 경기 침체 부담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쇼크 수준이 나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대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0.6% 하락했어요. 쇼크 수준이 나오니까 시장은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화끈하게 지갑을 열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보시면 반등을 더 연장하지 못하고 되돌림이 나오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 자리를 다시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진입을 해버렸죠. 그러면 다시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 저점을 터치하거나 이 저점을 깨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깊어진다 그러면 또다시 저가 매수에는 유입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다 해도 기술적 반등밖에 안 나오는 거지 추세 전환은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황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 시장의 분위기가 시황회로를 막 돌리는 분위기라 그래서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1,3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덕분에 그나마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빠져도 단계별로 또 빠지게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물론 이 자리를 또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훼손하면 저가 매수가 또 유입이 될 거예요. 나스닥 시장과 일정 부분 연결하면서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만만치 않은 지금 시장 상황이고요. 테마주 매매를 전문적으로 잘해서 타이트하게 매매 안 되거나 장중 매매가 되는 사람들은 테마주 중심의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기관 수급주 중에서 눌림목이 깊어지거나 조정이 깊어진 종목들 노렸다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최근 테마주 중에서 좀 변동성이 있고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들은 중국 관련주입니다. 중국이 노딱 사태 이후에 계속 봉쇄 조치하다가 봉쇄 조치가 일부 좀 해제되면서 방역 완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뭐 100만 명 사망할 거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지금 감염돼서 의료 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소식이 나온다고 해도 기대감이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테마 수급은 계속 들락달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대장주급으로 움직였고 수급이 집중되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을 노려서 한다면 몰라도 장중 대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건드렸다간 상당히 큰 변동성에 낭패 볼 거예요. 그래서 종목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중에서 보려면 중국 관련주를 좀 보고 수급 집중주를 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수급이 좀 집중되었던 모멘텀과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차익 실현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 조정이 나오면 더 좋죠. 그만큼 부담이 덜해지니까. 그런데 이번 조정기에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싸졌다고 해도 반등할 때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수급 부담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짧은 반등을 노리고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 나올 때 대차 잔고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반등할 때 대차 잔고가 다시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공매도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주가의 조정폭이 커지는 구간을 노려서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또는 각자가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노리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노리고 있는 종목들의 기술적 자리들의 변동폭을 크게 잡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럼 두 종목의 차트를 보고 기술적 대응 자리를 생각해 보죠. 먼저 현대로템 보시면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차하면 싼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싼 고점보다는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많죠. 지금은 조정권에 들어와 있고, 이걸 좀 지워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조정권에 나와 있는데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투매가 좀 나올 겁니다. 실망 매물들. 그런데 그런 실망 매물들이 나와서 주가가 더 조정이 나오면 긍정적이에요, 오히려. 이 바닥권에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긍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물론 선제적으로 조금 더 밴드를 넓게 두고 비중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추가 조정 나올 때부터 대응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서로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이 다 팔고 내려온다면 몰라도 한쪽이 받아주고 한쪽이 팔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주가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 기관이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꾸준하게 받아줬어요. 그렇지만 최근 3일 정도는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 소화가 안 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 조정이 나오면은 긍정적이죠.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거고요.
단기적 추세는 깨져 있지만 중기적 추세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주봉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주선이 살아 움직이는데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 자리를 터치하거나 살짝 깨면 또 기술적 반등이 짧게라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이 다 깨져버리면 이 주봉의 장대양봉의 하단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16만 원 자리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도 선제적 대응을 조금 하겠다 그러면 20주선을 깰 때, 그때 수급 보면서 쌍끌이로 강력한 매도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깬다 그러면 이 밴드 안에서 분할 대응하면 무리 없다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자리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으로 보면 아주 깔끔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그러면서 모멘텀도 살아있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이라도 노리는 종목도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놓고 계속 추적을 해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자체적인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술적으로 다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반등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거지 너무 큰 기대감으로 매매에서는 대응이 또 안 될 수 있어요. 그 점만 명확하게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시장에 반영되는 경기 침체 부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